1982년 캐나다의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치료기계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기계의 이름은 테락25 혹은 덜엑25라고도 불리는 기계였는데요.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다르지만 일단 한글로는 테락25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가속기라고도 불리는 기기의 일종이었으며 이 기계는 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기계로 이전 모델보다 더 발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락25는 두 가지 치료 모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피부 근처의 종양을 제거하는 전자빔의 일렉트론 모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부 깊숙한 곳에 종양을 제거하는 방사선의 엑스레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 치료가 한 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계 두 대가 필요했었는데요. 테락25는 이 두 가지 치료 모드를 한 번에 합친 상태였기에 공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 뛰어났습니다. 두 개의 모드가 기계 한 대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바로 기기에 위치한 제어용 부품인 턴테이블 덕분이었는데요. 이 턴테이블의 위치가 모드 변경을 가능케 했습니다. 강한 방사선을 필요로 하는 엑스레이 모드에서는 방사선이 나오는 곳과 환자 사이에 이 제어용 턴테이블을 위치시킴으로써 엑스레이의 양을 조절해 환부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었고, 또 전자빔 일렉트론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턴테이블의 포지션만 새로 잡아주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턴테이블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환자들이나 기구를 작동시키는 작업자들이 치료실을 바꿔가며 이동하는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76년에 제작되었으며 이후 업데이트와 다른 부분의 개선을 거쳐서 최종적인 모델은 1982년 말에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대의 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한 대만으로 두 가지 치료가 가능한 이 기기를 선호했고, 미국의 5대, 캐나다의 6대가 설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기기가 도입되고 나서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비용적인 면이 절감되었고, 환자도 작업자도 번거롭게 이곳저곳 이동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기가 도입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불운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는 1985년이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병원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종양학 센터 테락25가 운용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61세의 여성 KT 야브로는 흉부 쪽에 발생되었던 종괴 절제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이 기기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KT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느껴본 적이 없던 엄청난 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명 때문에 치료는 곧 중단되었는데요. KT는 기기에서 내려와 시술자에게 당신이 나를 태워 죽일 뻔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기를 작동시킨 작업자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KT의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뒤 자신이 치료받은 부위가 엄청나게 붉게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붉게 변한 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게 퍼졌는데 가슴 부위에서 등까지 차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화상이 아닌 방사선 화상의 증세도 보였지만 병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테락25에 의한 부상임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에서 벌어지는 증상들이 KT가 겪고 있던 암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한 증상임이 밝혀졌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며 한쪽 팔과 어깨가 마비되었습니다. KT와 그녀의 가족은 병원과 기기회사를 상대로 1985년 소송을 걸고 합의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사고 역시 1985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자궁경부암을 겪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병원도 6개월 전부터 기기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 이미 이 기계는 다른 6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난 후였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상 없이 작동했던 기계가 이 환자의 치료 중에만 5번이나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술
시술자는 오류가 일어날 때마다 작동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 5번의 오류 메시지 이후 기계가 치료를 중단했지만 이미 환자에게 사고가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4일 후에 환부가 화끈거리고 붓는 증상으로 입원했고 4개월 뒤인 11월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진 뒤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부검한 결과 치명적인 방사선이 과다 투여되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환자가 받은 방사선의 양은 무려 13,000 내지 17,000 라드였고 보통 1,000 라드에만 노출되어도 치명적이라고 하니 해당 피해자는 최소 13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셈인데요. 부검 결과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이 사고는 결국 FDA와 캐나다 방사선 방호국에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사고는 1986년 3월에 벌어졌습니다. 이스트 텍사스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이 환자는 등에 생긴 종양을 치료받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9번째 치료를 받던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환자는 치료를 받던 도중 강한 전기 충격을 느꼈고 기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들려왔습니다. 9번째 치료였기 때문에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구에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났지만 작업자는 환자에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 순간 또다시 강한 전기 충격이 환자의 팔을 통해 전달됩니다. 환자는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는 환자의 몸에 붉은 부위가 나타난 것을 관찰했지만 단순한 전기 충격 때문이라 보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뒤 몇 주 동안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충격을 받았던 팔과 어깨가 마비되었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척수염으로 입원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5개월 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트 텍사스 암센터에서 벌어진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앞선 사고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1986년 4월에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피부암 치료를 받던 남성 환자였습니다. 이날 시술자는 기구에 데이터를 입력하던 도중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자 시스템을 재가동시켰고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 뒤 치료를 재개했는데요. 몇 초 후 기계가 갑자기 꺼져버리더니 치료실에서 도와달라는 환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구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작업자가 치료실로 들어가자 해당 환자는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오더니 마치 얼굴을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는데요. 또 동시에 뭔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 약 3주 후에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방사선 과다 비폭이 사인이었으며 우측 축두엽과 뇌간에 큰 손상이 확인되었고 숨지기 전 혼수 상태, 40도 이상의 고열, 두통과 구토 등을 동반한 피폭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고들이 접수되었으며 말씀드린 사고들을 포함해 6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못한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피해자가 더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중 2명은 평생 후유증을 앓은 채 살아가야만 했고 4명은 전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 보고서들이 FDA에 여러 차례 보고되자 FDA에서는 기구에 큰 결함이 있음을 선언하고 운용 중단 및 리콜, 자세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사 결과 테락25의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래밍에 치명적인 버그들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테락25의 이전 모델들에서는 없던 오류들이었는데요. 그중 주요한 오류로 뽑힌 것들은 턴테이블의 위치 설정 때문에 벌어진 오류, 그리고 작동 도중 생기는 데이터적 오류였다고 합니다. 먼저 턴테이블에 관한 오류입니다. 테락25 이전 모델들에도 턴테이블 장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모델들은 턴테이블의 위치를 설정할 때 물리적인 장치로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락25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를 설비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게 바뀌었는데요. 시술자가 명령어와 버튼을 이용해 위치를 설정하고 이것이 어긋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였다고 합니다. 테락 25의 이 프로그래밍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턴테이블이 제대로 위치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은 일정 횟수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값이 초기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작동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정된 의도와는 다르게 이 실행 횟수가 일정 횟수를 초과해버리면 시스템의 인식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명 오버플로우로 인한 오류라고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기구를 작동시키면 시킬수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최대값에 가까워지게 되고, 작동 횟수가 이 설정된 최대값을 넘어가는 순간 턴테이블의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류가 발생한 순간 기구가 작동되면 턴테이블이 고정된 위치에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식을 한 나머지 방사선을 발사하게 되어 환자의 맨살에 그대로 강한 방사선이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턴테이블이 제대로 위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기구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오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보다는 아무 키나 입력해서 일단 기구를 작동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대로 턴테이블이 위치되지 않아 기구에서 발사된 강하고 높은 방사선이 환자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그대로 닿아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심한 방사선 화상, 즉 방사능에 피폭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했던 밝은 빛, 타는 듯한 고통은 전부 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서 발생한 현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류는 일정 횟수 이상 작동해야만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오류였던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의 변수값을 조절해주면 해결되는 비교적 간단한 오류였다고 하지만,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오류가 측정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류가 정확하게 관찰이 될 정도로 충분한 만큼의 작동 횟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입력한 것이 맞는지 혹은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만 기획되었고, 이후에는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시킨다고 고려되어 최종 단계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단어만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시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한 데이터 입력에 시간차에 따른 오류가 있었는데요. 작업자가 명령을 천천히 입력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다 보면 발생하는 오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스트를 할 때나 기구 도입 초반에는 당연히 키 입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입력을 해서 이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구를 다루면 다룰수록 작업자의 속도 역시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발생할 확률 역시도 증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테락 25의 모든 프로그래밍을 맡았던 것은 겨우 단 한 명의 프로그래머였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전 모델들에 사용되던 프로그래밍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던 것도 밝혀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모델들은 턴테이블의 위치 설정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인 측면에서 설정했었기에 구조 자체가 달라 기존 오류가 간과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구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회사 측의 문제도 컸는데요. 개발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프로그래밍의 설계 또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기구의 설비 부분에만 신경 썼으며 소프트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들에게 기구는 정해진 양만큼의 전자빔과 방사선을 발사하므로 과다 투여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안심시켰고, 기구가 잘못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사고 초기 많은 병원들에서는 기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기구를 다루는 설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함이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와 숫자가 함께 출력
출력됐는데요. 이것은 이 오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표시했지만, 문제는 이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 설명서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설명도 누락되었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자들이 오류를 바로잡는 대신 아무 키나 다시 입력해서 기구를 그냥 작동시켜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기구 자체의 프로그래밍 오류가 가장 컸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따라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미국 MIT의 항공우주공학 교수이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인 낸시 레브스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올리며 재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미 안전성을 입증받은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재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큰 사고가 벌어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테락 25 사고로 인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IEC 62304라는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의료기구 소프트웨어의 수명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발부터 사용까지에 대한 수명 주기 표준과 알려지지 않은 계통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특정하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버그 혹은 역사상 최악의 의료 사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의료기구 하나에서 벌어진 사고 중에서는 가장 그 피해 범위와 사상자가 많은 사고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큰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의료 사고, 테락 25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